민주주의 위기 시대 교육의 응답인데 일단 책이 잘 안 팔립니다. 예, 책이 잘 안 팔린다는 건 제가 전작에 비교해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을 잘못 지었나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목을 뭘로 생각했냐면 12.3 이후 우리 교육은이라고 제목을 했는데 출판사 관계된 모든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면 학교가 되게 보수적이고, 일단 첫 번째는 12.3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다.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한국 사회가 워낙 바쁘게 바뀌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한국 사회가 보수적인데 선생님들이 책상 위에 그거 올려놓으면 교장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뭐 이 책 샀다고 좋아하겠냐 뭐 이런 판매와 관련해서 그래서 교육의 응답이라고 썼는데 지금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제목이 건방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민주주의 위기 시대에 내가 응답을 하지? 예. 그래서 이때 제목 지을 때 조금 더 고민할 걸.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 시대 우리 교육은 하고 그냥 물음표를 던지는 정도로 끝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제목에 대한 소감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어, 예, 책집 필 계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 아저씨 누군지 다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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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명해지셔가지고 그날 제가 저기 청주에서 행사를 끝나고 학교 행사를 끝나고 서울에 올라가서 TV를 켰더니 요 장면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죠. 발표하고 막 해서 처음에는 뭐 갑자기 코미디 하나 하다가 이제 그게 리얼리티 쇼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 다음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국회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 이제 이게 사람들마다 이렇게 젊을 때 경험에 따라서 이런 사건을 맡았을 때의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초를 당했던 분들은 위협을 느껴서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분도 있고, 제 친구들 중에는 저는 운동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의 순간에 내가 좀 가서 이 역사의 순간에 한 자리 같이 하고 잡히더라도 좀 늦게라도 좀 부채를 청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발표된 뭐 읽어보시면 워낙 웃기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뭐그 이야기까지는 자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여기 정치학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는데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걸 뭐 그러니까 민주화되는 것, 그 다음에 민주화가 공고화되는 것,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하는데 대개는 적어도 한 10년 전까지는 주류 이론이 부자 나라들은 한번 민주화되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 뒤로 후퇴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정설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극적으로 경험을 한 거죠. 그 6시간의 발표와 그 후폭풍 때문에 뭐 이게 뭐 엄청나게 신뢰할 만한 인덱스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바로 10등이 떨어졌죠. 저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새벽에 그래서 국회를 가고 싶었는데 TV에서 그 의원식 의장 방망이 두드리는 것부터 그 지켜봐야 되니까 갈 수가 없어서 못 가다가 새벽에 갔습니다. 새벽에 제가 2시경에 국회에 가서 국회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성지순례 하듯이. 예. 그리고 역사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사진 한 장씩 찍어 달라고 해서 예, 사진 찍은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지역에서 비상시국 K 예, 그 저기 공동대표 맡아가지고 도청 앞에서 하는 행사를 맨날 기획하고 진행을 했는데 데모를 열심히 하고 또 저기 한강진입니까? 저기 하고 뭐 여의도도 가고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참여하면서 생각한 게 그래도 저기 먹물인데 그 참여하는 것만으로 제 역할을 다 한 게 아니다. 또 분노도 치밀어 올랐기 때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처음 글을 한두 군데 써서 돌리다 보니까 제가 네트워크로 가지고 있는 카톡이라는 네트워크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어디다 실을까 하다가 오마이뉴스가 생각이 나서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오마이뉴스에 실린 기사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선생님들은 질문 문제 내기 좋아하잖아요. 내가 6편을 오마이뉴스에 투고를 했는데 어, 그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 이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몇 번이었을까요? 1번요. 네, 또 한번 찍어 보십시오. 2번요. 왜 수능이 오지선다형이나 육지선다형인지 예, 맞추셨어요. 6번입니다. 6번.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봤더니 12,500회인가 예, 조회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이 글이 이 책의 뼈대가 되는 책입니다. 그냥 이 글을 책 한 권으로 뻥 튀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비슷하게 그 윤석열이 형 확정되면 제가 그 가서 예, 책 선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원래 생각은 뭐였냐면 하루하루가 급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글을 써서 계속 그게 이제 머리에 맴도니까 하루하루를 분석해서 글을 써가지고 오마이뉴스에 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그걸 모아서 시사적인 글로 책을 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마이뉴스에서 제 글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글이 몇 번일까요? 그것도 답을 맞춰보십시오. 3번? 3번요. 전혀 아닙니다. 3번은 오마이뉴스에서 오름으로 해서 저기 탑 기사로 올린 기사. 5번? 예, 5번입니다. 5번. 예. 저는 엄청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떨어졌어요. 예, 어떤 관료라는 저기 시 보셨어요? 시 처음 보세요?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석이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시대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 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조금 넘어가고요.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칸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런 관리 생활을 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 삼아 근면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고 공정하게. 예, 김남주 시인이 80년대에 쓴 어떤 관료라는 시인인데 한국의 고위 관료들 생각하면 얼마나 촌철살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지금 재판받고 뭐 최상목을 비롯해서 김종준 뭐 이런 양반들. 그래서 그 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자리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그 모양일까에 대해서 시를 썼는데 그때 이제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하니까 챗GPT랑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챗GPT한테 한덕수가 자기 변호하는 버전 시를 써줘. 그러니까 김남주 시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럼 이제 쭉 써줘요. 근데 그 변호하는 시를 읽으니까 핫딱지가 나잖아요. 그래서 한덕수가 뭐 하는 버전? 국민에게 사죄하는 버전, 땅을 치고 사죄하는 버전, 다시는 국민 모두에게 다시는 다양한 버전을 가지고 며칠 놀았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덕수 집어넣고 그다음에 최상목 집어넣고 뭐 여러 사람 집어넣어요. 지금도 놀 수 있으십니다. 가지고 한번 놀아보십시오. 그러다 이제 이 글의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이에요. 이건 공동 저자가 한덕수 최상목이고요. 예, 이거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 우리는 관료이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했다. 비상계엄 논란 앞에서 특검을 거부하며 공수처의 갈등 앞에서. 그래서 예, 맨 마지막에 좀 국민들 시원하시라고 국민이여 우리의 실패를 기억하라.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엄청 잘 쓴 글이라고 보냈는데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글이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톡을 보냈습니다. 왜 떨어뜨렸냐? 톡을 보냈더니 당신 글에 새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도 이런 글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관료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올 정도로 관료들의 그 부패, 그 다음에 비도덕성, 그 다음에 몰 역사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구나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시사평론가도 쓸 수 있고, 정치가도 쓸 수 있고, 사회학자도 쓸 수 있는 글이라면 내가 왜 써? 그 질문이 저한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는데, 이건 뭐 인생의 교훈일 수도 있는데, 하나의 문이 닫히면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 실패가 저한테 새로운 문을 열어줬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저는 시민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교육학자인데, 이 국면에서 시민교육을 전공하는 교육학자가 쓸 수 있는 글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다시 제가 쓴 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육과 직접 관련된 글이 6번이에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우리 교육의 실패. 근데 이건 제가 정한 제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마이뉴스에서 편집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들은 다 오마이뉴스가 정한 글이에요. 제가 제일 사실은 제 원래 글이랑 가장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편집권을 활용한 게 3번입니다. 글 전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을 한 줄 집어넣었는데, 그거를 메인 캡으로 잡은 다음에 거기로 올리더라고요. 오름해가지고 메인 화면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오연호 대표께 전화해서 뭐 좀 항의 좀 하려다가 예,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우리 교육의 실패인데,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교육을, 저는 교육학자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옳고 그름을 이전에 어떤 교육이 저 사람을 만들어냈을까가 제가 사용하는 습관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됐을까?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도적인 메커니즘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실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까지 올리는 우리 제도는 뭘까?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사회가 사유해야 될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니까, 저는 교육학자니까 이제 교육과 관련된 고민으로 제 글들을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사회 뭐 배경이 되는 거, 그 당시에 뭐 제가 좀 고민했던 우리 사회 갈등 문제,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여전히 좀 고민스럽죠. 뭐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 술 마실 수 있냐 그랬더니,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술자리에 같이 하기도 어렵다. 그다음에 연애나 결혼을 할 수 있냐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은 연애 결혼 못 한다 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가장 최근 통계 중에 하나입니다. 23년 통계니까. 우리 사회에 뭐가 잘못됐을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6개월 동안에 쓴 책이 이 책입니다. 예. 참고로 이 책 디자인은 저희 딸내미가 해줬습니다. 예. 왜 저기 디자인비 안 주냐고 계속 푸시를 하고, 예. 그래서 책 팔리면 줄 거라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파생된, 사실 책을 쓰면서 파생된 게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소개하신 이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에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을 하느냐와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연한 계기로 제가 쓴 책이, 이제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본물처럼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민주시민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다음에 1조 2항이 뭐죠? 저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국민 주권론을 이해하려면 몇 살 정도 돼야 될까? 그러면 이제 그냥 이제 쉽게 답을 찾아보면, 초등학교 4학년에 주민자치가 나와요. 주민자치. 초등학교 6학년에 정치 권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교과서만 놓고 봐도 적어도 13살 정도가 돼야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유가 어떻게 흘러갔냐 하면, 갓 태어난 아이한테는 뭘 가르쳐야 되지? 그래야 윤석열 같은 인간이 안 생기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갓 태어난 애가 아장아장 그래서 다른 사람을 타자를 만나게 됐을 때는 무슨 교육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정치 공동체에서 뭘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교육을 세 단계로 좀 간단하게 나눠보자.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났을 때 받아야 될 교육이 자존감 교육, 두 번째 교육이 공감 교육, 세 번째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인데 요즘 민주시민 교육은 많이 이야기하는데 좀 강조가 안 되는 게 공화주의 교육이다. 그래서 이제 공화주의 뭐 해가지고 이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행사랑 연결이 됐냐 하면 제가 자존감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이 생각은 이때 떠오른 게 아니고 한 10여 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고대 고병현 교수님이 아마 번역한 책인 것 같습니다. 행복을 가르치는 덴마크 교육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저기 조엘 알렉산더라고 하는 저기 저자거든요. 근데 그 조엘 알렉산더가 국제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 국적이 어디냐면 미국 국적인데 덴마크 남자를 만나서 국제 결혼해서 사는데 우리도 왜 그 똑같은 한국인데도 결혼해서 살면 문화적 차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우잖아요.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연애를 2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2년을 대판 싸웠는데 이제 국제 결혼을 했으면 그런 문화적 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육아와 양육 방식과 관련해서 매일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학자적인 자질이 있었는지 그걸 어떻게 단순화해서 분류를 했냐면 미국은 자신감을 기르는 교육이다. 셀프 컨피던스. 그런데 덴마크는 자존감을 기르는 교육이다. 세계 1위로 행복한 나라인 덴마크는 자존감을 기르는 교육으로 셀프 이스팀이라고 했는데 그게 제 머리에 오랫동안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연수하는데 좀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가지고 있던 생각을 책으로 디벨롭하고 그 내용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윤석열의 실패는 우리 교육의 실패라는 것에 그 내용을 덴마크는 이렇게 교육한다는 걸 담아서 세 단계로 썼는데 쓰고 나니까 궁금한 거예요. 덴마크 사람은 내 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을 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덴마크의 저기 선생님한테 내 글을 영어로 바꿔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이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되게 재밌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보인 반응이 뭐냐 하면 덴마크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자존감, 공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세 단계에 맞춰서 덴마크에서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다는 그래서 이 행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참 이렇게 열받아 있을 때잖아요. 딴 때 같으면 그 행사 어떻게 할까 했을 텐데 그때는 열받아 있을 때 그럼 단체들은 내가 모을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연결되는 교사 단체들이 많으니까 단체들 전화해서 조금씩 십시일반 하자고 해서 첫 번째 행사를 했는데 그때 민주주의를 되게 갈급하던 시기였습니다. 2월 4일이었으니까 우리가 4월 4일 날 그거 했죠. 예, 탄핵됐으니까 2월 4일이면 되게 암울하던 시대라서 그때 500명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예, 500명 정도 들어오셔가지고 끝나고 나서도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좀 위로를 받았던 예,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되게 재밌고 의미가 있으니 또 하자고 그래서 핀란드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고요. 계속 할지 말지는 매번 행사할 때마다 좀 고민하고 있는데 뭐 하자고 하시는 단체들이 많으면 이어서 계속 좀 해볼까. 이제 원래 생각은 만일에 동력이 있으면 우리보다 국가 민주주의 지수가 높은 나라 10개 나라 정도는 좀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할 때마다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인터내셔널한 시각을 가지는 것 우리가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우경화돼 있고 남자애들이 더 우경화되고 여자애들은 더 진보적으로 되는 걸 우리나라만의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노르웨이도 그렇고 덴마크도 그렇고 거의 전 세계적인 특성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한국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보는 시각이 있어야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는데 좀 재밌게 배우고 있고요. 거의 덴마크와 관련된 이야기는 끝부분에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부분에 도입으로서 인간의 초사회성,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인 존재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이야기했는데 사회성이란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초사회성이란 말을 붙인 게 서울대 장대익 교수의 책에 예, 슈퍼 울트라쯤 되는 거죠. 우리가 사회성과 관련해서.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있지만 타자를 안고 사는 게 인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잠깐
컷이 예, 한 컷이 빠져나가 버렸네. 뭐 상관없습니다. 요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몇 달 전에 그려달라고 했던 그림인데 제가 뭘 명령했더니 이 그림을 그려줬을까? 박수 치는 거. 예, 예, 맞습니다. 모방하는 거. 오늘 이수 교장 선생님이 안타를 계속 다니십니다. 예, 모방하는 거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그림을 모방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모방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하면 농담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 보이시죠? 아니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농담의 맥락은 우리 모두가 미숙아로 태어났다. 왜냐하면 280일 동안 엄마 태중에 있다 태어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주어진 놀라운 능력이 뭐냐 하면 모방 능력인데 그걸 심리학자가 실험한 그림입니다. 옆에 혓바닥을 내밀었더니 혓바닥을 내밀어요. 그 다음에 입을 벌렸더니 입을 벌리고 그 다음에 입을 쭉 내밀었더니 입을 쭉 내미는데 이게 몇, 이 애가 몇 달쯤 된 애일까요? 3개월요. 예. 예, 제 질문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은 애래요. 이 책에는. 며칠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예. 근데 앉아 있는 애야. 그렇지. 한겨울 되면 앉아 있지도 못하죠. 그래도 예. 오른쪽. 요쪽 누워서 오른쪽. 저렇게 딱 누워서 얼굴을 보고 눈을 맞추고 따르는 게 태어나면 얼마 안 돼서 생덕적으로 이렇게 모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방 능력이라는 게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초사회성이 인간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요거는 장대익 교수 글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무인 판매대인데 하나는 밑에 있는 쟁반이 예쁜 코스모스로 되어 있고 하나는 사람 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삥땅이 더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예, 당연히 코스모스로. 그래서 사람 눈만 갖다 넣어놔도 벌써 양심이 예, 타자를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도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눈치 보는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이 중에 뭔지 아시죠? 예, 이것도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여기 가운데가 저기 시저죠. 그 곡성 탈출에 나오는데 이거 왜 그림 그려놨냐면 침팬치인데 눈을 보시면 여기 화면을 잘 안 보시면 저쪽 화면을 보시면 훨씬 더 정확하게 보이는데 시저의 눈은 침팬치의 눈이 아니고 사람의 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만이 흰자위가 모든 포유류 중에 흰자의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면 제가 어디를 보고 있다 하는 걸 바로 눈치를 채요. 그게 눈치 문화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 아, 젊을 때요. 예, 이 사진 계속 쓸 겁니다. 80대 때까지. 예. 그래서 인간의 초사회성이라는 게 이제 고도의 공감, 협력, 신뢰, 배려, 그다음에 타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 스토리텔링 이런 게 가능하다면 부정적인 면은 차별, 집단 따돌림, 편견, 동조, 복종, 불평등,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틀어드릴까요, 말까요? 그 내셔널 지오그라피의 브레인 게임인데 동조 현상을 보여주는 한 3분짜리 동영상입니다. 볼까요? 예. 동영상. 위에 뜬금없는 규칙 그거 클릭하면 나옵니다.
안 좋아. 예, 그 정도 하죠. 그 정도 하죠. 예. 그, 이 동영상은 약간은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뭔가 약간 기획된? 기획된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동조 현상의 압력이 얼마나 큰가는 수많은 심리 실험에서 밝혀져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예를 들면 긴 게 뭐냐 했는데 사람들이 이거라고 안 하고 앞에 있는 9사람이 요걸 하고 하면 예, 이거라고 할 확률이 거의 90%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초사회성과 관련된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배경이 이제 교육학의 배경, 제가 사회를 전공하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60 가까이 돼가지고 반성하는 것 중에 인간 본성에 대한 인간론에 대한 공부를 거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책을 그 관련된 책은 한 10권 가까이 읽었는데 그 책 뒤에 파워포인트 맨 뒤에 나와서 소개를 안 드릴 수도 있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의 요지가 이겁니다. 인간 본성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 본성들이 있다고 하는 게 교육학적 인간관이라는 거죠. 인간 본성이라는 말은 복수로 사용하는 편이 타당하다. 인간은 처한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한 관점을 발전시키고 세대를 거치면서 본성도 늘 변하기 때문이다. 태어난 지 불과 하루 이틀도 안 된 프랑스 아기는 독일 아이와 다르게 운다. 프랑스 아이는 상승적으로 우는 반면 독일 아이는 하강적으로 운다. 이게 동조와의 압력, 그 다음에 모방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우 다른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경쟁적인 사회, 뭐 헬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인간 본성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 교육적 가능성에 대한 지평을 열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 질문 이제 책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태어나면서 받아야 할 최초의 교육. 예. 이것도 덴마크 관련된 책에서 가져온 단어입니다. Parental Ethno Theory. 그래서 나라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숙 선생님은 어릴 때 포대기로 키우셨어요? 꼬맹이? 근데 업어서? 아니, 그러셨어요? 저보다 신세대신데. 저는 동생들을 포대기로 업어서 키웠어요. 동생 아이 7살, 8살 차이 나가지고 옛날에는 포대기로 이렇게 업어서 키웠잖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양육 방식이 다른데 미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뭘까요? 헷갈려? 예, 미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영어입니다. 안 웃으시네. 실패. 예, 할 수 있어.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나라마다 강조하는 게 다르고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성취자, 학업과 성공 강조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챗GPT 도움 받아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미국 애들은 굿잡이란 말 되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일본은 열심히 했구나. 뭐 특별한 특징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한국은 뭐라고 할까? 한국 부모님. 열심히 해라. 예, 여기서 이제 한국적인 특징이 드러납니다. 잘하고 왔어? 잘했어, 우리 아들, 딸. 근데 이거는 저는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뭐, 우리 아들 잘했어. 근데 그게 뭐가 들어있냐면 한국적 가족주의가 들어있는 가족주의. 예, 뒤에도 나옵니다. 동기부여, you can do anything.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일본은 민나데라고 해서 모두 일본식 집단주의가 어느 정도는 여기에 서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남들보다 더 노력해. 예, 그런 말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 I love you고 일본 사람들은 감정 표현 잘 하지 않습니다. 비극을 직면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보이는 감정 반응과 일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보이는 감정 반응의 차이에 되게 놀라죠, 가끔씩.
엄마 아빠가 늘잖아. 1번하고 딱 매치되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거나 잘하거나 실패할 때 누가 떠오르는 게 아니야. 나 자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성찰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에 대한 미안함이 먼저 떠오르는 식으로 언어가 구조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학업과 노력, just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 그 다음에 괜찮아, 다이조부 데스에서 괜찮아. 뭐 이것도 뭐 일본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할까? 이건 뭐 전형적인 사례니까 모든 가정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형적인 사례 한번 맞춰보십시오. 몇 등 했어? 남들보다 잘해야 돼. 그 위에 나와 있죠.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예, 패자 부활전이 없는 나라. 그럼 여기서 뭐가 있죠? 가족주의, 남들과의 비교, 그 다음에 패자 부활전이 없는 한국 사회의 특징이 이게 양육 문화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조기 교육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아빠 엄마 면 세워줘야 되고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미국하고 덴마크 비교하면서 놀란 겁니다. 요거는 제가 그 덴마크 친구한테 확인했어요. 보내가지고 니네들 이러냐 그랬더니 예,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 예, 동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굿잡 했는데 덴마크 보면은 Did you enjoy doing it? 너 그거 즐겼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저는 2번이 가장 저한테는 확 와닿았어요. I'm proud of you. 난 너 자랑스러워. 이 말도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Are you proud of yourself라고 하잖아요. 너 자신이 자랑스러우냐. 그러니까 왜 덴마크가 자존감 교육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은 존재 자체, 자기 존재 자체가 자기 존재 자체를 호명하는 행위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덴마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It's okay to make a mistake. 잘못해도 괜찮은데 What did you learn from it? 그걸로부터 뭘 배웠느냐라고 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행동 배우면 다른 사람한테 나이스하게 대하라. 이것도 훌륭한데 Respect others, but also respect yourself. 너 자신도 존중해야 돼.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한국적 양육 방식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은 내가 소중하다고 하는 존재, 자기 존재에 대한 감정인데 자신감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이고요. 예, 이렇게 다릅니다. 뭐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존감은 한번 형성되면 예, 안정적으로 유지되죠. 어릴 때 한번 형성되는데 자신감은 수행과 관계돼 있을 때 잘했을 때 확 엔돌핀 돌고 잘 못하면 이렇게 부끄러지고 하는 느낌이 이렇게 든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 낮으면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고 문제사항, 낮으면 도전을 피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 가지고 몇 년 전에 만든 표가 이겁니다. 이게 제가 뭐 에리 프롬 같은 학자랑 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 에리 프롬이 독일 사람들이 왜 풍부하게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히틀러에게 복종하게 됐냐를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 썼잖아요. 그 중세로부터 벗어나가지고 너무나 많은 자유가 주어지니 그 자유가 견딜 수 없어서 독재자에게 다시 몸을 의탁하는 예. 그걸로 히틀러의 제국을 설명했는데 사회심리적으로 설명했는데 저는 한국 사회를 이 그림 가지고 사회심리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갓을 전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A 유형이다.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높아. 한번 손들어. 네, 한번 손들어. 훌륭하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 예. 예. 훌륭하게 인생을 사셨거나 본인에 대해서 착각하고 계시거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 B 유형. 자존감은 높은데 자신감은 낮아. 예. 그러시고요. 우리 공평해야 되니까 박수 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자존감은 낮았는데 자신감은 높아. 난 다 낮은 것 같아. 근데 요 마지막 카테고리에 손드신 분들은 거짓말 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감도 낮고 자존감도 낮은 사람은 감히 손을 못 든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예, 자기 컴패션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사회심리적 가정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공부 잘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C 유형이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설입니다. 증명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할 때만 칭찬해 주죠? 잘할 때만 칭찬해. 공부든 뭐든. 그러므로 뭐죠? 그 친구의 존재 자체는 성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설명하면 달리는 자전거에 표시하는 달리는 자전거의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거. 그 페달이 멈추는 순간 자전거 자빠져 버려요. 제가 젊을 때 이해 못하는 게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 조그만 실패를 경험했는데 갑자기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요. 한국 사회에 그런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근데 제가 C 유형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는 성공에 대한 엔진인데 그 엔진이 꺼지는 순간 자존감의 불도 꺼져버려요. 예. 되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어떤 유형일까요? 윤석열이 저는 전형적으로 C라고 봐요. C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저는 C 카테고리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대한 제 지표가 뭐냐 하면 어떤 집단이나 어떤 개인에게 대한 비판을 했을 때 그래, 그렇지, 그런 면이 있는데 같이 대화해 보자고 하는 집단을 만난 적이 저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교사를 뭐라고 그러면 교원 노조나 저기 전교조든 교원 노조든 뭐 저기 교사 노조든 교사를 뭐라고 하면 집단으로 버럭 반응합니다. 근데 교사 집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모든 집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열려있는 집단이 떠오르시면 한번 여기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자존감이 낮고 자신감이 높은 사람이 제가 이제 윤석열을 묘사하면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판에 취약해요. 그리고 비판을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을 뭐 하기까지 한다? 예,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기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감이 높은 사람은 대화 모드가 아니라 자기 혼자 말해요. 그래서 일장연설을 하죠. 왜냐하면 자신감에 넘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장에 들어가면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네 교장실에 들어갔더니 신임 교사를 앉혀놓고 55분 이야기한다. 1시간 이야기하는 동안에. 예, 그러면 우리 사회의 상층부에 있는 CEO나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C 카테고리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하나의 가정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형이 조금씩은 다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높으면 과잉 자신감으로 인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과잉 자신감 조절, 협력적 태도 훈련.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좀 사회심리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문제도 만들어 봤는데 이건 제가 교육심리 전공이 아니라서 그냥 가설로 책에 되지 않아요. 제가 교육심리 전공하는 교수랑 같이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그 양반이 이렇게 행동이 너무 느리셔가지고 제가 정년 퇴임할 때까지 논문이 나올지 그래서 자존감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 자녀를 독립된 존재로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예를 들면 저도 무슨 유형일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C 타입이 강한 거예요. 수업 때 제가 왜 수업 연구를 하게 된지 아세요? 그 87년에 교직에 나갔는데 나름대로 인기 있는 교사인데 수업을 잘하면 영어 표현으로 클라우드 라인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오른 것 같은 막 교직 잘 선택했다. 근데 수업이 막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 농담할 거리도 없고 어렵고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집중도 안 하고 막 딴짓하고 그러면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버벅거리고 실패해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이 쳐다보는데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것 같은 심리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굴곡이 저는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 다음에 내가 수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게 수업 연구를 하게 된 개인적인 계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존재 자체의 안정감이 뭐에 속해 있냐면 성공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초기에는 되게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존감 개념을 배우고 나서는 거울 보고 이제 제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 인간이야 하고 등을 두드리고 막 그랬는데 집사람이 시끄럽다고 거울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자존감 교육에서 유의해야 될 점은 자존감 교육을 잘못하면 예, 뭐 당연히 1번으로 가죠. 노르시시즘. 그래서 내가 최고야 하는 생각으로 갈 수가 있고 이제 3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존감의 확장으로서 공동체적 자아로 확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예,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제가 미숙아로 태어난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받아야 될 풍부하게 받아야 될 교육이 존재 자체로 소중해 너는 그 교육을 우리는 한국 사회는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4살 때 고시반 보내고 영어 고시반 보내고 저기 의사 만드는 데 보내는 예, 교육을 하고 있으니 이 잘못된 자신감에 기반한 서열화 뭐 우리가 지금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 능력주의 그다음에 조금만 자기보다 낮으면 입결 제가 참 기가 막혔는데 저희 학교랑 옆에 있는 그 제가 총장 마지막에 옆에 있는 학교랑 통합하는 거와 관련된 계획을 내고 총장이랑 협의해서 내려고 그랬는데 반대 부딪혔습니다. 반대 부딪혔는데 학생들이 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 한 학교랑 옆에 학교를 대학에서 통합하려고 했을 때 레벨이 그렇죠. 입결입니다. 다르다. 입결. 입결이 나보다 낫다는 것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건드는 거야. 우리 사회가 지금 아이들을 그렇게 길러내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공감 교육은 뭐였냐면, 어, 그,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라난 아이가 그 나와 똑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나와 똑같은 존재로서의 소중함을 가지는 타자를 만났을 때는 무슨 교육이 필요하지? 하고 이제 떠오른 게 이제 타자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감 교육이라는 걸 떠올리게 됩니다. 공감 교육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근데 공감은 생덕적인 걸까요? 아니면 배워야 되는 걸까요? 이제 여기에 대한 미지근한 답은 예, 미지근한 답은 둘 다입니다. 예, 둘 다. 예, 예, 생덕적인 능력도 있고 배워야 되는데 되게 이제 정서적 공감은 옆에 사람이 눈물 흘리면 자연스럽게 눈물 흘려. 제가 이제 그 남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제가 이건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 웃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40대 정도 때는 제가 드라마를 보는 제 아내를 이해가 안 됐어요. 뭘 저걸 재밌다고 깔깔거리면서 보나. 근데 이제 나중에 드라마가 재미있기 시작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마누라가 아내가 드라마를 보면 이제 어깨 넘어서 보다가 이제 같이 보게 됐는데 그 다음 더 당황스러운 것은 마누라는 얼굴이 아내는 얼굴이 멀쩡한데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그 정서적인 반응과 관련된 거. 이거는 이런 척은지심은 뭐냐 하면 생덕적인 거죠. 얼마가는. 그런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누군가가 여기 뭐 옥살이를 하시고 고생하신 분도 계십니다만 감옥에 있는 누군가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슬픈지는 뭘 해야 되냐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지적인 사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공감 능력은 생덕적인 것인 동시에 발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너무 잘 아시죠? 이것도 동영상 나중에 좀 찾아보시고 이미 보신 분도 예, 계실 겁니다. 제가 그 클릭해 봤더니 320만 명 가까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침팬지 고통당한 침팬지 이렇게 풀어줬더니 예, 숲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인구다를 앉잖아요. 그래서 이 침팬지나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감. 그래서 인간만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동물 심리학 연구에서 깨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책에 보면 공감 관련된 책에 보면 요 맨 아래가 공감의 가장 낮은 단계. 포유류라든지 뭐 조류들도 요 정도 공감, 사전 우려, 조류도 요 정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갈수록 포유류, 그 다음에 인간만이 취할 수 있는 공감 능력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감정 전염은 아이가 울면 넘어가 버려요. 계속 위로 넘어가네. 계속 뒤로 넘어가네. 앞으로 가네. 네.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가 따라오는 거. 요거는 거의 요 단계다. 그 다음에 또래가 올 때 다가가거나 표정이 어두워지는 UI 반응은 요 단계. 요것도 사전 우려에 해당. 친구가 올 때 함께 울지는 않지만 위로하려고 하는 행동은 동정적 우려에 해당. 그다음에 친구가 다쳤을 때 약을 발라주거나 병원에 가자고 제하는 행동은 관점 제약의 목표 장벽. 그래서 이게 왜 러시아 가면 인형 있죠? 그 인형과 같은 모델로 그렇게 공감주의자들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공감을 배우자는 게 아니고 공감의 역설이 이 챕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공감 교육을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게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감의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친하거나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만 공감하지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정의의 원칙이라든지 도덕성의 원칙과 갈등을 일으킬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저기 아까 선생님께서 글 올리신 거에 덤바라고 하는 15명까지밖에 공감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 덤바라고 하는 옥스퍼드대 덤바 교수인데 그 인류학자입니다. 150명. 인간이 친구로 둘 수 있는 최대 범위는 150명. 150명.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인류학적 근거를 가지고 1990년대 주장된 건데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그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론은 인간의 심피질의 크기가 집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게 15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역사적인 자료로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인류 역사는 스토리텔링을 하건 뭘 하건 교육을 하건 이 공감할 수 있는 집단의 범위를 계속해서 늘려온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것도 역설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전에 당신은 다음 중 어떤 인연에 가장 영향을 받습니까? 혈연이 얼마나 끈끈한 인연인지 제 주변에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단연이 몇 번이겠어요? 혈연이고요. 지연, 학연, 혈연을 3년이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이. 요 세 가지가 이제 한국 사회를 공감의 카테고리에 묵되 한국 사회를 병폐로 만들어내는 이 공감의 역설이 작용하는 바운더리죠. 그리고 우리는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컷인데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두 개 타입으로 나눠진대. 나는 누구고 어떠고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관계적으로 설명하는 문화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자기를 소개할 때 독립적으로 소개하는 나는 뭘 했고 뭘 성취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고 나는 우리 아빠의 아들이고 뭐 저기 전주희 씨 몇 대 손이고 이렇게 설명하는 관계지향적인 사회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동양은 되게 후자죠. 그런데 그 후자가 뭘 만들어내냐 하면 결국은 공감의 역설, 내가 공감하는 범위의 제한을 만들어낸다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가족주의, 연고주의, 지역주의, 눈치 문화. 눈치 문화는 뭐에만 공감하게 만들죠, 감정적으로? 누구에게 눈치를 봐요? 그렇죠. 그렇죠. 상간의 감정에게만 공감하게 만드는 공감의 서열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능력주의는 입결에 따른 공감의 제한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게 제가 생각하는 역설 중에 하나인데, 내셔널리즘이 18세기에 생겨나고, 뭐, 우리가 이제 당군의 자손이라는 것도 결국 내셔널리즘의 결과잖아요. 국가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 5천만, 7천만을 하나로 묶는데, 150명을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넓게 묶는 과정으로 큰 민족으로 만들면 만들수록 제노사이드의 범위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대립하는 집단과의 규모가 커지니까. 요거는 피카소의 그림인데 어느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림인가요? 예, 잘 아시죠?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한 그림. 요거는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제노사이드, 베트남 전쟁에 네이팜 터졌을 때 여기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래서 공감 교육의 방법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의 가장 낮은 단계부터 출발해서 공감의 높은 단계까지 차곡차곡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방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예, 공감에서 유의할 점은 과잉 동조인데요. 이거 그냥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서 그냥 저희 아들내미 이야기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아들내미랑 저랑 다르게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저희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비교하면 안 되는데 자주 예, 없을 때 이야기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아들내미는 어쨌든 웬만한 여성보다도 훨씬 더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인 그 뭐죠? 그것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아들내미는 목회자를 하거나 상담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공감 공부를 하다 보니 목회자나 상담을 하면 얘는 아파서 죽겠구나. 예, 이게 이제 1번입니다. 과잉 동조. 이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배려하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케어를 하거나 돌보기가 어려운 캐릭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 교육을 과도하게 할 경우에는 1번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감이 도덕성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질을 가지고 실험한 것들도 되게 재밌는데요. 똑같은 무리에 속하는 잘 아는 질을 저기 실험틀 안에 집어넣고 고통을 가하면 그 옆에 있는 쥐가 똑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전혀 본 적이 없는 쥐를 거기다 집어넣고 고문을 가하면 아무런 그걸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역설로 편향되면 지연, 학연, 혈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공감하면서 그 바깥에 대해서는 타자화하는 한국 사회 사회적 갈등이 그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감정적인 문제로 축소하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상상 공동체 이론으로서 받아야 될 교육. 이게 이제 세 번째인데, 요거는 제가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자존감으로 이렇게 대할 무장되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도 가지고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은 그것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내 자존감으로 해결이 안 돼. 그 다음에 내가 공감하려고 해도, 아무리 공감하려고 해도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공간이 저는 상상의 공동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앤더슨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규칙과 절차와 약속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은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는 공화주의에 대한 강조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안 했다. 왜냐하면 공화주의가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냥 단순하게 말하기는 쉬운데 우리 저기 이사장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좀 어려운 개념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라는 말은 잘 아는데 공화라는 말을 배운 기억은 별로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이건 저희 잘못이 아니고 학계 주류 이론이 그 헌법책에도 나와 있는데 민주공화국에서 뭐 민주는 정체, 뭐 공화는 국체, 뭐 이런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공화라는 말이 민주라는 말에 포섭되어 버려서 설명된다고 하는 게 학계의 주류 이론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굳이 따로 설명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민주란 말로 설명을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가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으니 공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천착하고 되살리는 것으로 민주가 가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학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론을 조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요 분야는 깊게 공부한 사람은 아니니까, 예, 그래도 저는 활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자, 대한민국 헌법 1조 2조인데 언제부터 이게 헌법에 들어갔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헌헌법, 그 다음에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 뭐 언제부터일까요? 예, 대헌헌법 때문에. 대헌헌법. 근데 딱 한 번 바뀐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제3공화국 때, 예,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서 주권을 행사한다.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다시 돌아왔어요. 전두환이 저기 민주주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상으로 다시 복원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헌법의 민주는, 예, 민주는 말 그대로 디마크러시죠. 다수가 지배하면, 예, 된다는 겁니다. 소수의 지배를 막고 다수가 지배한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죠? 다수의 지배가 우중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중우 정치를 만들어내. 그래서 플라톤의 철인 정치를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보면 숫자의 다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사회이냐에 대한 회의들이 있는 거죠. 그죠? 회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항상 선생님들 좀 갈등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학급 자체한다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수결로 정한 다음에 우리 다수결로 정했는데 왜 선생님이 우리 말 안 들어주냐고 이렇게 해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이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다수의 지배 또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환원시키는 문제들이 잘못된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화주의는 누가 지배하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크게 관심이 없고요. 뭐에 포인트가 있냐면 그 결과로서 공공성이 실현되느냐에 조금 더 관심이 있어요. 공공성. 그래서 다수가 지배했더니 모두가 행복하게 됐느냐, 공적으로 더 뭐 자유로워졌느냐, 행복해졌느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니 이게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니 서로 균형을 이루면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게 3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이 부분은 그냥 이 파워포인트를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요거는 그냥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저기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공화주의는 민주와 공화 사이의 균형을 잡는 운동이라고 소개했다. 요거는 김경희라는 분의 공화주의라는 책에 제가 좀 쉬운 부분이라 인용해 왔습니다. 인민의 의지가 강조되는 민주가 과도해질 때 사회는 각 부분의 특수 이익들이 중재자 없이 분출되어 무한 경쟁하는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 그래서 공화, 즉 상생하고 공존하는 공치의 이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공화가 너무 강조되면 일반 인민들의 의사나 참여가 무시되고 소홀히 여겨질 수 있다. 그럴 경우 사회의 기득권자나 가진 자만 이득을 누리는 상황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화가 너무 강조될 때 민주의 경향을 강화해 무게중심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민주와 공화 간의 균형을 맞춰가는 끊임없는 노력과 운동의 과정이다. 이 마지막 문장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민주와 공화 간의 균형을 맞춰가는 끊임없는 노력과 운동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게 민주가 잘못 이해돼서 너무 강조되면 특수이익들이 분출하는 거. 한국 사회가 87 이후에 그 문제를 잘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죠. 각자의 보이스들이 권리 중심 운동으로 퍼져나가는 거. 근데 이제 그걸 공화라고 하는 공공성에 의해서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춰볼까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이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다 어려운데요. 자, 특히 민주주의 중에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자유주의와 결합한 민주주의죠. 자유주의와 결합한. 그래서 자유주의의 핵심 포인트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원래 다른 건데 이게 서양의 역사 속에서 결합돼서 자유민주주의가 주류가 됐는데 자유민주주의는 간섭받지 않을 자유. 간섭받지. 나 간섭하지 마.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 자치도 넓게 보면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담론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 나중에 토론거리일 수도 있는데 교육감님들 모임에 가면 정부가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마 이래요. 근데 이제 교장선생님들 모임에 가면 왜 교육감이 간섭해 이래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모임에 가면 왜 교장이 간섭해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급 자치로 가면 학생들이 교사가 왜 간섭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과 자율은 뭐 좀 다른 개념이지만 자율이나 자치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자율과 자치의 상호 충돌 내지는 그 자율과 자치가 상징하는 공동체성의 규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유의 핵심 개념은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되는지 아냐면 정치가 중요한 영역으로 부각될 수가 없는 거죠. 간섭하지 말고 내가 그냥 내 사적인 삶을 추구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공화민주주의는 핵심 개념이 뭐냐면 지배받지 않을 자유. 이거 좀 어려워요. 지배받지 않을 자유. 간섭받지 않을 자유는 직감적으로 탁 오시죠. 근데 지배받지 않을 자유는 직감적으로 탁 왔다가 오지는 않습니다. 오만 제도나 그렇죠. 오만 제도나 구조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 지배의 본질을 밝혀내고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책의 제일 쉬운 설명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로마의 노예 제도가 있는데 노예 주인이 되게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외 여행을 떠났어. 요즘 같이 뭐 저기 뭐죠 패키지 여행을 떠났는데 패키지 여행을 한 3년 떠나면서 자기가 신뢰하는 노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3년 돌아올 때까지 너한테 연락도 안 하고 모든 우리 집의 운영을 나한테 맡길게 하고 주면 그때부터 노예는 무슨 상태가 되냐면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노예는 주인이 외국에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편지 한 통 보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예, 예, 그 자유를 뺏기는 거예요. 여전히 간섭받지 않지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그렇게 설명이 제일 쉬운 설명인데 현대사회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수많은 지배를 하는 구조들이 있는데 공화주의는 그 지배에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그 지배를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굉장히 권력이 센 것들이죠. 물론 간섭도 권력이 센 거니까.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가 매우 중요한 공공의 영역의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적인 생활이 중요한 장이라고 하면 공화민주주의는 나의 자아를 실현하거나 또는 저기 지배받지 않는 자유와 관련해서 간섭하는 영역, 참여하는 영역으로서의 정치의 장을 복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도 공부가 부족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사실. 예, 이거를 저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랑 조금 구분해서 설명하는 교육적 이론으로 가져왔는데 덴마크에서 배운 거예요. 제가 교직 경력 38년 차인데 대화 중심 교수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이사장님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도 마찬가지죠. 무슨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금 몇 년 동안에 주장했던 게 뭐냐면 비경쟁 토의 토론 수업이죠. 비경쟁 토의 수업을 했어요. 왜 비경쟁 토의 수업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의와 토론을 시켰더니 아이들이 합의에 도달하더라, 싸우더라. 싸우더라. 왜 싸우게 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어원을 보시면 요거는 그대로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주 시민교육을 위해 널리 활용되는 토의 토론법은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상호 경쟁과 입장 대립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오히려 민주적 심성을 기르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토의와 토론의 어원을 살펴보아도 그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디스커션은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면 이는 흩트리다, 강하게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론 수업을 하는데 토론 수업의 의미는 디스커션, 그러니까 토론뿐만 아니라 토의조차도 어원적인 뜻은 상대방을 때리는 거예요. 그 밑에 디베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하고 프랑스를 거쳐서 우리말에 들어왔는데 때리다, 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자 모두 대결, 경쟁, 순위 매김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민주교육의 핵심인 상호 이해와 공감, 공동의 규범 형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2장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제가 공감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했다면 3장에서 제가 교육학자로서 제일 중요하게 대입시키는 게 토의 토론과 대화 중심 수업. 요걸 저는 덴마크에서 배운 거. 그런데 왜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한다고 하면서 토의 토론 수업을 한국에서는 강조했을까? 이제 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대냐 하면 조금만 질문하면 선생님 말씀에 틀린 질문을 하면 얻어 터지면서 자랐던 세대예요. 그러니까 토의 토론이 있던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제 옆에 방에 있는 교수님이 자기 학창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릴 때 김소월 씨인가요? 근데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왜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지? 잡아야지. 이게 그 중학생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손을 들고 선생님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잡아야지 왜 보내줘요? 그랬더니 너 나와 이 자식아. 개패듯이 우리가 이제
그 시대를 생각하면 무슨 교육? 그 교육보다는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토의하고 토론하면서 또 토의는 조금 더 합의에 가깝죠.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원어적인 뜻을 생각해 보면 결국 이기기 위한 것이다. 이걸 대화 중심 교수법하고 비교해 보면 어원의 차이가 엄청나게 두드러집니다. 대화 중심 교수법은 다이얼로그 베이스드 인스트럭션은 전혀 다른 어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이얼로그는 그리스어 다이어와 로고스에 유래했으며 다이어는 통과하여 across through 로고스는 말 의미를 뜻합니다. 이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며 자신의 사고 안에 되새기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면 이런 점에서 대화중심 교수법은 공동의 세계를 구성하려는 공화주의적 교육 철학과 깊이 연결되며 학생들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시민들과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주적 심성을 기르는데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제가 덴마크의 대화중심 수업과 관련된 정확하게 이게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지는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개념적으로는 확실하게 좀 구분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덴마크에 보면 대화중심 교수뿐만 아니라 대화중심 시험까지 봅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전 디베이트를 아이들에게 시켜봤거든요. 그러면 디베이트를 시키면 상대방보다 얼마나 나은 주장을 하느냐에 점수를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대화 중심 수업에서 예를 들면 평가를 한다면 뭐죠? 내가 상대방의 말에 얼마나 경청했느냐,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었느냐를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민주주의적 삶의 심성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다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왜 한국의 교실을 가서 대개 보면 말만 해요, 말만. 침묵하거나 자기 주장만 해요. 그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이 내 마음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좀 비판에 열린 사회, 좀 그런 사회로 좀 이행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이제 덴마크 민주시민교육 잠깐 말씀드리고, 예, 생각보다는 파워포인트 많이 안 가져왔죠. 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일상의 민주주의 사례인데 북유럽, 예, 요거는 저기 예, 권력관계 파워 디스턴스라고 해서 갑자기 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권력과 거리가 먼 나라와 가까운 나라인데 한국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저쪽에. 예, 그래서 예, 집단주의 문화의 성향이 강하면서 권력 거리도 먼 나라. 그러니까 내가 이 대통령한테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를 거쳐야 되는 이제 들어가는 문도 막 많고 북유럽 사회는 바로 열려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림으로 나타나죠. 여기는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하면서 예, 권력 간격이 작은 나라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아일랜드, 덴마크, 스웨덴이 다 요 카테고리에 묶여 있습니다. 영미권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릴 텐데 제가 행사를 한다고 덴마크, 노르웨이 행사를 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챗 GPT 때문에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영어 쓰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뭐 하려고 보여드린 거냐면 그쪽에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Dear Professor 혁규리, Dear 혁규, 몇 번을 메일을 주고받으면 말을 깔까요? 예, 요게 질문이에요. 두 번째. 예, 여기 핀란드랑 주고받았는데 말 두 번을 주고받으니까 말을 까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상의 민주주의, 권력거리가 낮아서 사람과 사람, 우리는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이 나보다 한 살 많으냐 적으냐, 예, 민정 때문에 높은 말 써야 되냐, 낮은 말 써야 되냐, 호칭을 뭘로 불러야 되느냐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 사이잖아요. 근데 제가 핀란드 라보넨 교수랑 좀 저기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 교수가 좀 오라고 해서 가서 대학원생이 하는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 대학원생이 교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페서 라보넨도 아니고 미스터 라보넨도 아니고 그냥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야리라고. 그 다음에 나도 며칠 있었으니까 나도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냥 혁규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분은 되게 나쁘지만.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몇 달 전에
그 비상시국회의 그 사회를 좀 보라고 해서 그때 뭐 유경 위원장님도 계시고 조희연 교육감님도 계시고 뭐 여러분들 계실 때 일상의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현직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호칭을 부르지 말고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예를 들면 교육위원장님, 뭐 조희연 교육감님 하지 말고 조희연 선생님.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는 동안은 전부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우리가 그게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 총장은 영원한 총장인 것처럼 이름이 불리는 것도 민주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쉽게 언어적인 습성이기 때문에 잘 해결이 안 되는. 덴마크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그룬톱입니다. 이 한 사람이 뭐 5만 방면에서 활동을 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데르센은 저기 그 뭐죠? 문학만 활동을 했다고 하면 뭐 키에르케고는 예를 들면 철학만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다방면으로 활동을 한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덴마크의 저기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덴마크에 영향을 미친 그 수상 뭐 이런 사람들 좀 설명, 이 파워포인트 제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그래서 에드워드 그냥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그 이제 그런 거에 기반해서 나와 있는 덴마크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는 시스템이 아니고 문화다. 그래서 어떻게 문화로 정착하느냐와 관련해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셀프 이스팀, 자존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공감, 그 다음에 민주적인 시민성으로. 제가 한 말에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모르지만 되게 이렇게 기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좀 부러웠던 게 이겁니다. 피드백. 언제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현재 위치에서 다음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학문적인 성취의 결과가 학생을 보는 견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큰 차이더라고요. 우리는 왜 저기 그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성적을 안 내잖아요. 등수를 안 내는데 그래서 등수 안 내지 하고 내가 교대 온 학생들한테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랑 등수 모르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몰래 다 가르쳐 줘요. 지금 교대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은 여전히 그런 사회인데 덴마크는 등수를 알려주면 큰일 나는 사회. 그러니까 자존감에 기반한 그러니까 사회를 구축한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다른 사회. 뭐 그게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맨 밑에 나오는 말이 never compare with other student. 결코 다른 학생과 비교시키지 말라. 이게 자존감 교육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공감 교육을 위해서는 이제 요 다이얼로그 베이스드 티칭, 다이얼로그 베이스드 이그잼까지. 실제로 이거는 가서 좀 참여 관찰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시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내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점수를 주는 방식이라서 뭐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대화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만 저기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비판과 동의하지 않는. 우리는 이걸 못 견뎌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가르치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나와요. 에필로그는 한두 컷만 시간이 조금 23분에 조금 남아서 에필로그는 한두 컷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저기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읽었던 책들입니다. 생각에 대한 생각. 혹시 읽어보시면 제목만 생각에 대한 생각이란 책을 보기만 해도 생각하기가 싫죠. 예, 그렇죠. 예, 인간의 본성, 인간 본성의 선언서는 스티븐 핑커가 된 책인데 이 책은 못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13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제가 꽂아 놓기만 했는데 언제는 읽으려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게 스티븐 핑커는 진짜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300쪽짜리 책을 써가지고
괴롭히는 예. 그다음에 휴먼카인드 요거는 제가 좀 이 감춰진 인간 본성에 대한 희망의 연대기인데 왜 저기 EBS에서 왜 그거 짤막한 영상 했던 게 뭐였죠? 아니 그 위대한 스승 아니 매번 세발씨 짤막하게 지식 채널 지식 채널 그거 보면 무슨 뭐 저기 진바르도 뭐 교수의 뭐 실험해가지고 왜 한쪽은 재수로 하고 한쪽은 저기 뭐죠 교도관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시작했더니 2주도 안 돼가지고 교도관의 폭력적인 행위 때문에 실험을 중단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인간 본성의 공격성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이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조작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거를 다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관자 이론도 잘못됐다고 주장. 원 데이터를 다 찾았어요, 이 사람. 아니요. 아니 근데 이 사람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추천사를 써준 책입니다. 실제 이름은 브레이트만이 쓴 책이고요. 실제 이름 브레이트만 책이고 유발 하라리가 추천사를 쓰면서 인간 본성에 관한 새로운 관점 사피엔스에 도전한 책이라고 돼 있는데 지식 채널 E에서 소개한 인간 본성에 대한 실험과 관련된 책들의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다 조작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원 데이터들 다 그러니까 이제 왜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해석을 뭐 그렇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왜 그거 실험 있잖아요. 그 누구 실험인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전기 자극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실험. 밀러 실험이죠. 전기 자극을 하면 계속 올리는 실험한 것도 그 실험 조건과 관련된 주변 상황과 자료와 관련해서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 자료들.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좀 희망을 준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루지 같은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기적 유전자, 호모데우스,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경제학적 불합리성과 관련된 책. 팩트플리스, 그 다음에 밈, 뭐 이런 책인데 밈이 그 이기적 유전자 어떤 도킨서 그 유전자 이제 이기적 유전자의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유전자의 유전자의 운반체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뒷부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이제 사회학자나 문화인류학자는 중요한데 실제로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건 유전자도 있지만 유전자와 똑같은 문화적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 문화적 유전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전파되고 하면서 한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걸 밈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인간 본성들이라고 하는 제 이론하고 제가 생각한 거랑 통하는 거죠. 어떤 문화적 유전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전파하느냐에 따라서 한국같이 초경쟁적인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북유럽은 원래부터 그랬냐 하면 그렇지 않은 거죠. 새로운 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진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30분까지만 제가 이야기하려고 해서 요거 조금만 더 이야기합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오늘날 세계의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A 20%, B 40%, C 60%입니다.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A, B, 저소득 국가 A, 그 다음 B 40%, 그 다음 C 60%. 그 다음 두 번째 묻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다수는 어디에 살까? 저소득 국가, 중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저소득 국가, 중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 그 다음에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거의 2배로 늘었다, 거의 같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거의 2배로 늘었다. 거의 같다, 절반으로 줄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디 있을까? 전 세계 30대 남성은 평균 10년간 학교를 다닙니다. 같은 나이의 여성은 평균 몇 년간 학교를 다닐까요? 1번 9년, 2번 6년, 3번 3년. 9년. 남성이 10년을 다닙니다. 전 세계 30대 남성. 같은 나이의 여성은 몇 년간 학교를 다닐까요? 9년? 6년. 3년.
여러분들의 정답률은 침팬지보다 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에 그죠? 모두가 다 긍정적인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의 비율은 60%고요. 중소득 국가고요.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요. 세계 인구의 기대 수명은 대부분 50대, 60대 이야기한 70대. 그 다음에 전 세계 학교를 다니는 사람은 9년입니다. 9년.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를 책으로 쓴 게 팩트 플리스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 뉴스는 뭘 다루지 않는다. 예, 뉴스는 평범하거나 좋은 것을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좋아지는데 세상은 생각보다 좋은데 세상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를 뭘로 지금 파워포인트에 안 들어있네요. 10가지 본성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때 희망의 메시지도 가지는 게 저는 교육학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다시 이제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좀 마무리를 하자면 그래서 책은 왜 썼냐? 윤석열 때문에 썼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은 3가지 단계에서 다 실패한 사람이다. 자존감 교육의 단계에서 자기 자존감이 없고 그 다음에 공감 교육에 대해서 자기가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김 여사밖에 없고 예. 그 다음에 그 상상의 공동체에서 정치 지도자로서 받아야 될 대화 중심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나 뭘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이 없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제도를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개선하는 건 사회학자,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그런 사람이 길러지고 또 리더로 성장하도록 되는 문화와 관련된 것과 관련된 걸 들여다보고 싸우는 사람은 새로운 교육에 대한 걸 씹는 사람은 교육학자나 교육교사들 교사로서의 실천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31분이니까 90분 딱 하라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